정부가 내일부터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합니다. 소상공인과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미취학 아동 등은 추석 전 지급되지만 확인 절차가 필요한 일부 지원 대상은 추석 이후 지급될 전망입니다. 피감기관 공사수주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전격 탈당했습니다. 박 의원은 당에 부담을 주지 않고 결백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는데 민주당은 의원직을 사퇴하고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공수처 문제와 관련해 국민의힘의 추천위원 선정을 기다리는 동시에 법 개정안을 국회법 절차대로 심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 4월 서울, 부산 보궐선거에 대해서는 늦지 않게 책임 있게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치 사회적 이슈를 분석해보는 뉴스앤이슈. 오늘은 여야 합의로 국회 문턱을 넘은 4차 추경 평가와 함께 일부 보수단체가 주장한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개천절 집회 논란에 대해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9월 23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국회가 어제 본회의를 열고 7조 8천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정부도 추경 집행 절차에 착수해서 추석 전 재난지원금이 상당 부분 지급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제 관심은 국민이 언제 어떤 지원을 받게 되느냐에 쏠리는데 궁금증을 김세정 기자가 풀어드립니다. 당장 내일부터 2차 재난지원금이 차례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번 재난지원금 수령은 정부가 지급 대상에 안내 문자를 보내면 대상자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식인데 정부는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입금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급이 가장 빠를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은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50만 명에게 50만 원씩 추가 지급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입니다. 1차 지원금을 받았던 대상은 데이터가 이미 확보돼 있는 만큼 별도 심사가 필요 없어 지원금을 신청하면 이르면 내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하는 새 희망자금은 내일부터 신청할 수 있고 모레부터 지급되는데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사업자 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추가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다만 매출 감소 확인이 어려운 소상공인이나 고용안정지원금을 새로 신청하는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는 서류 확인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석 이후에 지원받게 됩니다. 논란이 됐던 통신비 2만 원은 만 16세에서 34세까지 그리고 만 65세 이상의 선별 지급되는데 대상자라면 별도의 신청 없이 9월분 요금이 다음 달에 자동 차감됩니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부족한 청년층과 노년층에 통신비를 지원한다는 취지로 대체로 고정 수입이 있는 연령층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게 여야의 설명입니다. 여야 심사 과정에서 대상이 확대된 아동특별 돌봄비 역시 추석 전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미취학 아동은 아동수당 계좌로, 초등학생은 스쿨뱅킹 계좌로 별도 신청 없이 20만 원을 지급받는데 교육부가 이미 준비 절차를 밟고 있어 추석 전 지급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새롭게 지원 대상에 추가된 중학생의 경우 계좌 확인 등의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추석 이후에 15만 원씩 지급될 예정입니다. 고등학생이 돌봄비 대상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해 교육부는 한정된 재원 때문에 밀착 돌봄이 필요한 아동과 의무교육 단계인 중학생을 우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저소득 미취업 청년과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운전자, 생계위기 가구 등에도 이번 추경을 통한 지원이 돌아갑니다. 국회방송 김세정입니다.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은 모두 사실 무근이라며 직접 해명에 나섰던 박덕흠 의원이 오늘 국민의힘을 전격 탈당했습니다. 박 의원은 부정청탁이나 이해충돌은 없었다고 거듭 주장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박 의원의 국회의원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피감기관 수주 특혜 의혹으로 이해충돌 논란의 중심에 선 박덕흠 의원이 국민의힘을 탈당했습니다. 김홍걸 의원을 제명한 민주당이 연일 국민의힘에 공세를 퍼붓자 당에 더 이상 부담을 주지 않겠다며 자진 탈당한 겁니다. 박 의원은 또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당에는 더 이상 부담을 주지 않도록 당적을 내려놓는 것이 맞다는 판단을 스스로 했습니다. 무소속 의원의 입장에서
부당한 정치 공세에 맞서서 끝까지 진실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박 의원의 국회의원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박 의원이 반성도 사과도 없이 본인의 억울함만 토로하는 기자회견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선 박 의원의 탈당으로 위기를 모면하려 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의당도 박 의원이 이런 식으로 도망가서는 안 될 일이라며 응분의 법적 책임을 지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이 탈당하면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세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또 당내 진상조사 특위의 사실관계 조사도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박 의원 문제로 불거진 이해충돌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게 됐습니다. 국회방송 임천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서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공수처법 개정안 추진을 이어가겠다면서 야당을 압박했고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낼지 여부에 대해선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한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낙연 대표는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정 뜻을 밝힌 데 환영한다면서도 공수처법 개정안은 절차대로 심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이 추천위원을 제출할 경우 야당의 추천권 무력화를 골자로 하는 공수처법 개정은 필요하지 않지만 야당 협조만 믿고 기다리진 않겠다는 겁니다. 그 협치가 지연의 도구로 쓰인다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어느 한쪽의 의견대로 끌려다닌다는 건 협치가 아니라 굴종이죠. 이 대표는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대해선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처신이 무엇인지 고민한 뒤 후보를 낼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두 개의 보궐선거에 후보를 낼 것인지 어떻게 임할 것인지 하는 것은 늦지 않게 책임 있게 결정을 해서 국민들께 그걸 보고 드리고. 도덕성 논란이 제기된 여권 인사들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김홍걸 의원을 제명한 게 의원직을 유지하게 한 무늬만 징계 아니냐는 지적에 정당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제재였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로 대량 해고 책임 논란이 불거진 이상직 의원과 정의원 후원금 횡령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의원에 대해선 각각 당 윤리감찰단과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군복무 특혜 의혹과 관련 많은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게 드러나고 있다고 옹호하면서 검찰 조사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실관계가 상당히 분명해지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정확한 진실은 검찰이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표는 4차 추경안 처리 과정에서 통신비 지원을 전국민 지원에서 선별 지원으로 전환한 것에 대해 오락가락했다는 지적을 달게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이재명 경기지사와 지지율 경쟁을 벌이게 된 데는 독주는 오래갈 수 없다며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했고 이 지사 지지율의 상승 이유와 장단점을 묻는 질문엔 평가할 만큼 깊게 연구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내일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국회방송 한도영입니다. 내년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야권연대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과 접점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다만 안 대표는 합당 가능성에 선을 그었고 김종인 비대위원장과는 각을 세우는 모습입니다. 강민지 기자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주도하는 미래혁신 포럼의 강연자로 나섰습니다. 미래혁신 포럼은 향후 대선 승리를 목표로 하는 모임으로 앞서 원희룡 지사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같은 야권 잠룡들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 주호영 원내대표와 중진 의원들도 대거 참석하면서 야권 연대의 시작이 아니냐는 관측도 있었는데 일단 안 대표는 거리를 뒀습니다. 부디 야권이 혁신하고 단합해서 국민들이 절망하는 이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저지할 수 있다는 확신을 좀 심어주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어떤 선거 준비라든지 아니면 통합, 연대 이 고민할 수준은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지금으로서는 어떤 방법으로 하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대신 곧 문재인 정권에 대한 국민 분노가 폭발할 때가 올 거라면서 혁신 과제를 제시하는 등 정권 교체 준비를 위한 국민의힘의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지금 이 상태라면 정권 교체는 물론이고 내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승리도 힘들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준비를 해야만이 이런 국민 분노 비등점과 만나는 순간 정권 교체가 가능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천절 집회를 주장하는 보수 세력과는 결별을 촉구했고 이어 이해충돌 의혹을 받고 있는 박덕흠 의원을 겨냥한 듯 내부 부조리에 단호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현재 국민의힘은 대한정당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실패했다고 진단했는데 김종인 비대위의 혁신 성과를 비판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인 위원장께서 취임하신 게 5월 말 6월 초 이때로 저는 기억합니다. 그때 여론조사가 17%, 18%였습니다. 바로 지난주를 봤습니다. 19%, 20%입니다. 사실 1, 2% 차이니까 그건 통계학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야당을 대안으로 보지 않고 있다. 안철수 대표와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전날 공정경제 3법을 두고도 공개적으로 비판한 바 있습니다. 안 대표가 전날 한 방송에 출연해 공정 3법을 두고 방향을 완전히 잘못 잡았다고 반대 입장을 내자 김 위원장은 안 대표에게 자유시장 경제를 정확히 인식 못하는 것 같다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서로 연대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안 대표와 김 위원장 두 사람의 생각 차이는 여전히 커 보입니다. 국회 방송 강민지입니다. 네, 이슈 분석 장정현 기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1961년 그러니까 59년 만에 지금 한 해에 4차례 4차 추경안 어제 통과가 됐는데요. 어제 합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본회의 통과 전에 또 논의를 해봤습니다만은 최종 통과된 이후에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특히 통신비 2만 원 관련 주목을 받았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4차 추경 최대 핵심 쟁점이었던 이 통신비 2만 원 지급, 여야 협상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그 과정을 좀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당정청이 밀던 만 13세 이상 전 국민 대상이 어제 여야 원내대표 협상에서 전격 수정이 됐습니다. 만 16세에서 34세까지 그리고 만 65세 이상으로 대상 지원이 축소가 됐는데 당초 통신비 지원안은 당정청이 처음 마련한 추경안에는 만 17세에서 34세, 50세 이상 국민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담겨 있었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선별 지급이 불가피하다고 본 건데 이때부터 당 안팎에서 선별 지급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신임 지도부의 상견례를 겸한 간담회 자리에서 이낙연 대표가 대통령에게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자고 요청하는 형식으로 이 4차 추경안에 담기게 된 건데요. 이 통신비 지원 내용을 설명하는 대통령 발언 들어보시죠. 적은 액수이지만 13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통신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자유로운 대면 접촉과 경제 활동이 어려운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입니다. 네, 하지만 이 통신비 2만 원 지급 문제는 야당으로부터 포퓰리즘과 실효성 논란을 불렀고 여당 내에서도 갑론을박이 펼쳐졌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이번 추석 그 고향에 가지 못하는 아쉬움을 화상통화로 나누자 이런 제안까지 하면서 통신비 2만 원 지급을 원안대로 관철시키려 했지만 4차 추경의 원만한 처리와 빠른 집행을 위해 민주당이 끝내 이 선별 지급으로 선회했습니다. 네. 결국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한 발 크게 물러섰다는 평가와 함께 일각에서는 체면도 구겼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추경안 처리를 끝낸 이낙연 대표는 야당의 합리적인 의견을 수용한 것이라고 밝혔고요. 직접 협상에 나섰던 김태년 원내대표는 송구스럽다고 말했는데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통신비 지원을 모든 국민께 하지 못하게 된 것은 송구스럽습니다. 조속한 처리를 위해 야당의 의견을 수용하게 됐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락가락했다는 말씀은 달게 받겠습니다만 여야가 국회에서 안건을 심의해 가면서 더 합리적인 의견이 있으면 수용한다는 것은 매우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과정에서 이 전국민 통신비 지급 아이디어가 누구 것인가가 또 크게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 일부 언론에서 이 제안을 이낙연 대표가 아닌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이 했다고 보도한 건데요. 청와대 측은 최 수석은 당정청 입장을 정무적으로 조율만 했을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네, 참 그동안의 여야 관계를 돌아보면 고무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정기국회를 시작하면서 여야가 모두 강조했던 그 협치가 시작된다고 봐도 되는 걸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모두 힘주어 강조한 것은 협치였습니다. 이제는 정치권에서도 익숙한 단어가 됐죠. 당신이 있어 내가 있다. 아프리카 반투족의 말 우분투로 이 협치를 강조한 이낙연 대표의 주호영 원내대표도 의미 있는 제안이라고 화답하면서 이 협치 분위기가 이어지는가 했는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휴가 특혜 의혹에 이 박덕흠 의원 이해 충돌 문제 등 여야 소속 의원들의 비위 문제가 더해지면서 정치권은 또다시 대립각에 섰습니다. 정치권은 이런 분위기지만 4차 추경은 그 절박함 때문인지 여야가 신속하게 합의를 이뤘는데요. 그러나 협치 여부는 아직까지 단언할 수는 없는 분위기입니다. 이낙연 대표는 잘된 합의라고 말한 반면에 이 주호영 원내대표는 한 번 된 걸 가지고 협치라고 할 수 없다며 일축한 겁니다. 어제 추경안을 통과시키고 여야 원내대표는 함께 저녁을 먹었다고 알려졌는데요.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당초 정세균 국무총리와 만찬 일정이 있었는데 어제 정 총리가 그 코로나 검사를 받느라고 일정이 취소되면서 김태년 원내대표에게 식사를 함께 하자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추경안 합의를 자축하는 화기애애한 자리였다고 하는데요. 이 공수처 같은 무거운 주제는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그 얘기하신 대로 좀 공수처 얘기인데요. 4차 추경안의 경우에는 코로나19 재난에 대한 위기의식이 공통으로 작용해서 이제 합의를 이뤘다고 볼 수 있겠는데 네.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 11월 달까지 출범시키겠다 얘기하고 있는데 2달도 채 안 남았어요, 지금. 네, 맞습니다. 이렇게 공수처 여당이 강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4차 추경안은 여당이 양보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낙연 대표가 오늘 밝힌 내용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법이 마음에 안 든다고 지키지 않는다면 누가 법을 지키겠습니까? 기다리다가 시기를 놓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정기국회 내의 이 공수처 출범이라는 여권의 시간표를 지키겠다는 의지로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이 대표는 또 협치는 중요하지만 지원의 도구로 쓰여서는 안 된다고도 말했는데요. 현재 법사위에는 민주당발 공수처법 개정안이 여러 건 제출돼 있습니다. 야당이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 심판을 기다린다는 이유로 이 자당 몫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내지 않고 있는 데 대한 압박하던데요. 민주당은 수적 우세로 언제든 법사위에서 개정안을 밀어붙일 수 있는 만큼 지금으로선 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어떻게 처리할지 여부에 이 정치권의 협치 분위기가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오늘 법사위 회의에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기습 상정했다고 크게 반발해서 협치 분위기가 쉽사리 형성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좀 보입니다. 네, 지금 얘기하신 대로 4차 지금 추경과 지금 공수처 문제는 성격이 좀 달라서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슈 분석 장재현 기자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으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건물주에게 상가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가 되면 공포 후 즉시 법안이 시행됩니다. 보도에 박지영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법사위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개정안은 임대료 증감 청구가 가능한 요건을 기존 경제사정 변동에서 코로나19와 같은 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 변동으로 수정했습니다. 다만 건물주가 임차인의 임대료 감액 요구를 받아주면 기존 5% 임대료 상한 규정과 무관하게 향후 임대료 증액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코로나19 충격이 이어지는 6개월간 한시적으로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임대인을 내보낼 수 없도록 했습니다. 현행은 3개월치 임대료가 밀리면 임차인을 퇴거 조치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법 시행 후 6개월 동안 임대료가 연체되더라도 건물주가 계약 해지나 갱신 거절을 할 수 없도록 특례 조항을 뒀습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은 내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한편 법사위에서는 법안 처리에 앞서 국정감사에 출석할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복무 특혜 의혹과 관련한 증인과 참고인 채택을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대부분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증인들로 법률상 불가능하다며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 방송 박지영입니다. 다음 달 7일부터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국회는 이번 국감 중 일부 회의를 화상으로 진행하기로 했는데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장면들이 곳곳에서 연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예진 기자입니다. 4차 추경안을 마무리한 국회가 추석 연휴 이후 시작될 국정감사 채비에 나섰습니다. 각 상임위가 잇따라 전체 회의를 열고 국감 일정과 증인, 참고인 등을 확정한 국감 계획서를 채택했습니다. 21대 국회 첫 국감은 이전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국회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현장 국감을 최소화하고 일부 회의는 화상으로 진행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국감 일정을 확정한 복지위는 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대한 감사의 경우 이틀 중 하루를 화상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기재위는 세종시에서 진행할 예정인 국세청 등 일부 피감 기관에 대한 감사를 국회에서 실시하는 방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서 외통위는 재외 공간에 대해 현지 국감을 진행했던 기존 관례를 깨고 화상회의로 대체하기로 했고 교육위는 기관 증인을 기관장급으로 한정해 부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국회가 실내 50인 이하 기준을 국감장에도 적용하고 회의 분산, 화상회의 검토 등을 요청하면서 각 상임위가 국감 규모와 일정 등을 조율한 데 따른 겁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여야 모두 국감 규모 축소나 비대면 회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감을 정부 기관을 감사하고 실정을 지적하는 기회로 보는 야당 입장에선 비대면 회의가 반갑지만은 않은 상황이어서 막판 일정 협의엔 진통도 예상됩니다. 국회 방송 홍혜진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해 1차로 139개 과제를 선별해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초중등 원격 수업을 정규 수업으로 인정하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초등등 교육법 개정안과 신규 금융서비스 업종 도입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등 36개 법률안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할 계획입니다. 또 비대면 보험 해지를 허용하고 산불에만 사용하던 화재 진압용 드론을 고층 빌딩 화재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시행령도 개정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이 상징색으로 빨강과 파랑, 하얀색을 혼용해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기존 빨강과 파랑, 노란색 중 노란색에 대한 거부 반응이 많아 원래 염두에 뒀던 하얀색으로 교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초 지난 20일 상징색을 확정할 예정이었지만 당내 이견으로 3번이나 확정을 미루는 등 난항을 겪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독감 백신 상온 노출 사고가 쟁점이 됐습니다. 여당은 신속히 사고 경위를 파악해 보고해달라고 요청했고 야당은 복지부가 관리 감독에 소홀했다며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박 장관은 국민께 걱정을 끼쳐 유감이고 식약처 조사를 통해 사고 경위를 규명하고 대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복지위는 이번 사태를 야기한 김진문 신성약품 대표를 다음 달 8일 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강아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9월 23일 정치면을 장식한 뉴스는 무엇이었는지 첫 번째 정치톡 만나보시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미국 타임지가 선정하는 2020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청와대는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며 이번 선정은 K-방역이 전 세계가 본받아야 할 모범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을 확인해 준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오늘 공개된 타임지 리더 분야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는데요. 타임지는 방역과 관련해 뛰어난 성과와 업적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정 청장을 선정했다고 전했습니다. 타임지 측의 요청에 따라 이 기사에는 문재인 대통령 명예 소개글도 함께 실렸습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한국의 방역은 세계의 모범이 됐고
정 청장은 방역의 최전방에서 국민과 진솔하게 소통해 K-방역을 성공으로 이끌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매일 빠짐없이 직접 투명하게 확진자 현황과 발생 경로, 진단, 격리, 치료 상황을 발표했고 국민들은 스스로 방역의 주체가 돼서 자발적인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사회적 거리 두기로 자신과 이웃의 안전을 함께 지키며 연대와 협력의 힘을 발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의 봉준호 감독 또한 아티스트 부분에 선정이 됐습니다. 봉 감독의 소개글은 영화 설국열차에 출연한 배우 틸다 스윈턴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타임즈는 2004년부터 매년 그해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을 선정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정 청장의 선정 소식만큼은 우리 모두에게 뜻깊은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입니다. 어제 한 만화책 발간 축하 행사에 여권 주요 정치인들이 대거 자리했습니다. 바로 만화책의 주인공이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이기 때문인데요. 이 전 대표의 전기 발간 축하연에 참석한 범여권 의원들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해찬의 송곳과 면도날은 사회의 문제점을 파헤치고 그것을 해결하려는 예리한 수술칼이었습니다. 조용필 다음에 노래 부르는 가수는 불운한 사람이지요. 그래도 이해찬 대표님 뒤를 졸졸 따라다니길 잘했다. 지금부터는 회고록을 한 1년간에 걸쳐서 써서 남기는 마지막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어제 열린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의 전기 만화책 나의 인생 국민에게 발간 축하연. 여권 유력 정치인들과 재계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성황을 이뤘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 이 전 대표는 민주정부 13년의 역사이자 주역이라고 강조했고요. 당권을 이어받은 이낙연 대표는 이 전 대표가 철길을 잘 깔아놔서 저는 편안하게 달리기만 하면 돼서 행운이라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발간위원장으로 전기 작업에 참여한 김두관 의원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이해찬이라는 거인의 어깨에 기대 여기까지 왔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전 대표 이날만큼은 특유의 심각한 표정을 벗고 미소 띤 얼굴로 참석자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답사를 통해서 어쩌다 정치를 시작해서 여기까지 와서 정치가 직업이 되다시피 한 30년이었다며 글로도 회고록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앞으로의 계획도 밝혔습니다. 이 전 대표 정치 일선에서 한 발짝 물러났지만 화려한 참석자들의 그의 영향력이 여전하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이해찬 상황 정치설 또한 솔솔 나오고 있는 지금 이 전 대표는 향후 어떤 행보를 이어갈까요? 이어서 오늘의 세 번째 정치톡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추석 명절을 맞아서 15,000여 명에게 우리 농산물로 구성된 선물을 보낼 예정입니다. 언제나 그랬듯 청와대 명절 선물에는 많은 관심이 모아지기 마련인데요. 이번 청와대 추석 선물 상자엔 어떤 것들이 담길까요? 청와대가 보내는 명절 선물은 대체로 지역 특산품을 고루 담으면서 그 안에 정치적인 메시지를 녹이는 형태가 많습니다. 청와대 올해 추석 선물은 전남 담양의 대입술, 충북의 홍삼 양갱, 강원 원주의 건취나물, 경남 거제의 표고채, 제주의 건고사리 등 5개 지역의 특산물로 구성됐습니다. 문 대통령 내외는 선물에 동봉한 인사말 편지에 추석을 맞아 안부를 여쭙는다며 어려운 시기 이웃을 먼저 생각해 주시고 서로 위로하며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썼고요. 이어 우리에게 만남만큼 소중한 것은 없다며 평범한 날들이 우리 곁에 꼭 돌아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분 한 분을 걱정하며 방역과 재난복구, 민생경제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작은 정성을 담아 가족의 건강을 기원한다고 응원했습니다. 이번 문 대통령 내외 추석 선물은 각계 원로, 애국지사, 국가유공자와 사회적 배려 계층 등에게 전달될 예정이고요. 특히 코로나19 관련 방역 현장의 의료진, 역학조사관과 집중호우 대응 관계자들에게도 전달될 예정입니다. 대통령의 명절 선물은 시대상과 국정 철학 그리고 개인의 취향이나 성격까지 녹아들게 됩니다. 치우침 없이 각 지역의 특산물 세트로 구성된 청와대 이번 명절 선물을 통해서 문 대통령이 국민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정치사회적인 이슈를 분석해보는 뉴스앤 이슈입니다. 매주 수요일 함께하는 두 분입니다. 최진봉 교수, 장성철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 교수님, 장 소장 두 분 다 통신비 2만 원 부분은 야당과 협상을 하면 조정이 될 거다라고 했었는데 아예 지급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선별적으로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애매하다 이런 평가도 있던데. 예,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35세부터 64세까지가 이제 지원 대상에서 빠지게 됐거든요. 예. 그 문제에 대해서 뭐 일부 이제 네티즌 중에는 우리가 제일 세금 많이 내는 세대인데 우리 뭐 빼느냐 이런 논란도 있고 또 34세, 35세 이 만으로 정하잖아요. 그럼 생일 하루 차이 때문에 못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에 또 불만도 있으신 분도 있고. 만 나이 검색이 키워드에 올라갔다고. 올라갔죠. 그래서 만으로 34세까지 딱 끊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불만들이 생기는 것 같은데 어차피 이제 선별 지급하다 보니 이런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저는 뭐 개인적으로 보편 지급을 주장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뭐 선별 지급에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진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정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도와야 되는 상황이니까 저는 이렇게라도 여야가 합의한 것은 뭐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 보면 처음으로 협치가 이루어진 하나의 사례라고 볼 수 있고 원내대표들끼리 서로 뭐 칭찬도 하고 이랬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아마 서로 주고받고 조금씩 양보하면서 맞춰가서 추경 예산이 추석 전에 통과가 되고 추석 전에 지급될 수 있도록 만든 것 자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연령들의 축소유 선별 지원하는 대신 그런 부분을 특별 돌봄이라든가 지금 이제 무료 접종 대상 넓히는 쪽으로 지금 보완을 했는데 그건 바람직한 방향이었다고 봐야겠죠. 그럼요. 제가 이 자리에서 그 전에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은 9천억 가지고는 고용안정지원금 더 줄 수 있고 아동 돌봄 지원, 긴급 생계 지원 더 줄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보편적으로 하느냐라고 제가 비판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선별 지원을 좀 강조하고 요구했던 사람이긴 하지만 준다고 했다가 안 준다니까 좀 상당히 좀 섭섭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국가 재정은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기 때문에 제한된 재화를 상당히 좀 효율적으로 한계 상황에 몰린 분들에게 조금 더 지원한다라고 결정한 것은 잘한 선택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주로 이제 그동안에 이견이 있던 부분 중심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4차 추경 전반으로 봤을 때 피해를 입거나 어려운 분들 먼저 중심으로 지원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정 총리 생계위기 상황에서 심폐소생술 정도 역할을 할 거다 했었는데 도움이 많이 될까요? 많이 되진 않고 정말 그래도 국가가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유흥주점 같은 데 주면은 어떡하냐라는 비판도 있지만 그분들도 장사하시는 분들이고 생계가 상당히 어려워진 부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뭐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피해자를 집중하는 게 일단 원칙이었었죠. 그럼요. 그러니까 저도 뭐 보편 지급이라고 하는 것이 그분들을 소외하는 보편 지급이 되면 안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보편 지급도 간접적으로 결국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돕기 위한 방안이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어려운 사람을 당장 도와야 된다는 큰 관점에서 보면 선별 지급이나 보편 지급이나 저는 별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고 그분들의 어려움을 정말 보듬어주고 조금이라도 그분들이 숨통을 틔울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추경이 필요한 거였고요. 선별 지급이 되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니까 저는 뭐 이번 추경 잘했다고 보고요. 여야가 또 마음을 모아서 한 것도 앞으로도 여야 협치에 대한 좋은 신호로 보여질 수 있어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4차 추경안 논란이 되고 있는 점 짚어볼까 하는데요. 일단 선별 지원의 원칙을 훼손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요. 또 뭐 유흥주점 말씀하셨지만 유흥주점까지 포함이 되면서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고 또 통신비 선별 지급이 확정된 뒤에는 이 포털에 만나의 계산기가 검색어에 올랐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기본적으로 7조 8천억인데 모든 국민을 다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정부로서도 상당히 고심을 했을 것 같아요. 그 고심한 부분을 여야 원내대표들이 모여서 조금 더 어려운 분들에게 집중적인 지원을 하자라고 합의를 보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잘한 결정이라고 보여집니다. 더 많은 돈을 더 많은 분들에게 나눠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면 우리나라 국가 부도가 나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뭐 저는 긍정적으로 앞에 부분 이제 장 수장이 얘기를 잘 해줘서 저는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게 결국은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재정도 고민하고. 그래서 사실 선별지급한 게 재정적인 문제가 컸다고 저는 듣고 보니까 보거든요. 그동안에 장 소장이 보통 주장해왔던 그런 방향이네요. 그런 방향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야당이 거의 뭐 이번에는 야당이 원하는 게 많이 수용됐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여당 입장에서는 추석 전에 추경을 통과를 시켜야 돼요. 만약에 이게 불발이 돼버리면요. 실제적으로 시기를 놓쳐가지고 실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도움을 못 받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 여당 입장에서는 야당 의견을 전폭적으로 좀 수용하면서 협의를 이끌어냈다는 점도 저는 잘했다고 봐요. 뭐 이렇게 계속 부딪혀가지고 사실 정말 필요한 부분에 조그만 부분 때문에 정말 필요한 부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을 놓쳐버리면 그것이 또 다른 더 많은 추경이 필요한 상황까지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야당이 요구하는 걸 많은 부분 수용해서 여야가 협치를 한 것은 참 잘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주호영 원내대표 이제 여당한테 민주당에 고맙다 이런 표현까지 했었는데 어쨌든 간에 어제 막판 합의를 이끈 여야 원내대표 어제 저녁에 그 합의 통과 자축하는 깜짝 뒤풀이를 했습니다. 마침 어제 그 시간에 여당 원내대변인 전화 연결하는데 거기 장소가 있다고 그러던데요. 이런 훈훈한 모습, 적어도 4차 추경 관련은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합의에 이를 수가 있었는데 아까 협치의 출범이다라고 했지만은 당장 이어지는 공수처 관련 보니까 뜨겁게 충돌하고 있는데요. 뭐 아마 이제 그 문제는 계속 충돌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도 협치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공수처 출범 같은 경우에는 장 소장이 끊임없이 주장했던 게 있습니다. 네. 기억 다 하실 겁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왜 임명 안 하냐. 후보 추천위원 임명하라고 계속 장 소장도 얘기를 했었고 네. 저는 그 부분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저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지금 가장 논란이 되는 게 추천위원을 임명 안 하는 바람에 지금 계속 그 법을 바꾸려고 개정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야당이 갖고 있는 권한 2명의 추천 권한이 있는데 그 추천을 안 하는 바람에 그러면 야당이 안 하면 이걸 강제로라도 하게 만들자고 하는 게 이제 법을 개정하려는 취지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까지 가지 말고 저는 야당이 전격적으로 추천위원 2명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좋다. 네. 법을 꼭 개정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야당이 추천만 하면 이 법 개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은. 김종인 위원장 지금 추천하겠다라고도 발표했던데요. 근데 이게 좀 여당에 좀 유감스러워요. 대통령께서 조속히 조만간 출범시켜야 한다라는 그 한마디 때문에 여당이 지금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야당이 양보했지 않습니까? 추천위원 추천하겠다라고 했으니 조금 좀 기다려줘서 여야가 합의로 통과시키는 모습을 보여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여당은 듭니다. 지금 11월까지 출범시키겠다라고 네.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뭐 며칠 못 기다려줍니까? 며칠 기다려서 추천위원 추천받고 정상적으로 국회에서 논의를 통해서 여야 합의로 통과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한 좀 넉넉한 마음을 여당이 이번에도 보여주길 바랍니다. 네. 네, 야당 보수 인사들이 예고한 드라이브스루 개천절 집회 관련 정치권의 공방이 아주 뜨겁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드라이브스루 집회는 그들의 권리라고 해서 논란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드라이브스루 관련된 집회를 하겠다고 하는데 어디서 하는지 뭐 이런 얘기는 전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광화문에서는 이거 거의 불가능합니다. 교통이 완전히 막혀요. 어디다 차를 세울 겁니까 대체? 그렇다고 무슨 인도에다 차를 올릴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드라이브스루 하겠다는 이분들의 주장 자체가 어떤 방식으로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데 그 네. 장소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뭐라고 적극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정말 넓은 운동장 같은데 정말 종합운동장 같은데 차가 들어가서 거기에 띄엄띄엄 서 있어서 한다. 뭐 그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만약에 이런 형태로 광화문에서 한다고 하면 저는 그거는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겉으로는 드라이브스루 되지만 거기서 그럼 차에 내려서 사람들 같이 모이면 또 어떻게 할 겁니까? 아니면 차를 너무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유리창 내리고 창문 내리고 만약 소리 지르고 이래 보세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드라이브스루라고 하는 것은 2m 간격 다 띄우고 개인이 차에 앉아서 마이크 사용해서 주파수로 듣고 이러면 가능하지만 나와서 또 소리 지르거나 아니면 무슨 뭐 깃발 들거나 아니면 뭐 큰 소리 칠 수 있는 어떤 장비를 사용하거나 이렇다고 하면 드라이브스루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엄격하게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라고 저는 보군요. 전혀 불가능하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겁니다. 그리고 장소도 지금 어디 가서 그럼 하겠다는 건지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드라이브스루 한다고 몰려보세요. 그게 과연 통제가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방역을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고 걱정에 빠뜨리는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가능할 수 있고 또 시간 지나고도 가능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굳이 국민들에게 원성을 사고 국민들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드라이브스루 집회라는 것이 그들의 권리다라고 말한 것이요. 드라이브스루 집회를 해라 이런 식의 얘기는 아니고요. 그것이 그분들에게 보장돼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그들에게 보장을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어요. 개천절 집회 관용 절대로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헌법상 있는 집회 결사의 자유를 대통령께서 관용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적절한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제기하고 싶어요. 최소한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위해서 집회와 결사의 자유는 제한될 수가 있지만 그건 최소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대통령 되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 광화문에서 외치면 나는 나가서 그들과 대화를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대통령께서 이번에 개천절 집회 좋다. 나를 비판하는 분들 집회하셔라. 단 이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불안하니까 방역수칙 잘 지켜라. 우리가 행정력을 동원해서 여러분들 온도도 재고 여러 가지 방역조치를 취할 테니 그거에 협조해 준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집회, 결사의 자유 보장을 하겠다. 그것이 대통령과 국가가 할 일이다라고 말씀하셨으면 훨씬 더 멋있었을 것 같다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럼 얘기하신 대로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는 방역에 방해가 안 된다면 그것을 하지 말라고 강요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최진봉 교수는 방역에 방해가 안 되는 방식이 어렵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어렵죠. 그렇게 뭐 5만 명, 10만 명 모일 때 어떻게 방역이 가능하겠습니까? 아니요. 드라이브스루 방식 한다고 하더라도요. 그것도 불가능해요. 제가 봐도. 그리고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그 대규모 차량이 광화문에 모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냥 보수 우파 쪽에 있던 한 분들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내놓은 건데 이대로 되지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헌법상 권리인 집회 결사 자유는 보장돼야 된다라고 계속 저는 거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 국면에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런 취지는 있었지만 꺼내가지고 괜히 논란에 휘말릴 소지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논란에 휘말릴 수밖에 없죠.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차라리 원내대표 되면 집회의 결사의 자유는 보장돼야 되지만 지금의 코로나 사태가 너무 엄중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죠. 그냥 이렇게 집회의 결사의 자유가 돼야 된다라고만 얘기해버리면 아까 장 수장도 대통령 말씀을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해석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한 건 결국 광화문 집회 지난번에 사례도 마찬가지예요. 법원에서는 그렇게 할 줄 알고 허용을 해줬는데 안 됐잖아요. 결국은. 그런 이유 때문에 개천절에 그런 집회를 하시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겠다고 얘기를 한 것이지 집회 결사의 자유를 완전히 방해하겠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봐요. 근데 주호영 원내대표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의 의도와 관계없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순간 잘못 오해해서 듣게 되면요. 사람들이 이거 해도 되는가 보다 아니면 국민의힘 당은 이걸 해도 괜찮은 것으로 이해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발언 자체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집회의 결사유자는 보장돼야 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어려운 코로나 사태에서는 집회를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라든지 자제해달라든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훨씬 설득력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권에 좀 비판적인 입장이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개천절 집회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나라가 코로나 때문에 너무 어렵잖아요. 국민들 불안해하고 다른 방식으로 그러한 본인들의 의견을 내보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 한 이유는 판사 출신이라서 그래요. 아무리 봐도 이것은 헌법상의 권리를 제한하기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좀 부적절한 것 같다라고. 근데 판사 한 지가 얼마나 됐는데 지금 아직도 판사 출신 강조해도 될까요? DNA 속에 그것이 다 남아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요. 모든 것을 판단할 때 꼭 옳고 그르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추미애 장관도 판사 출신입니다. 근데 추미애 장관은 좀 특이한. 기준이 너무 애매한 거 아닙니까? 자기 원하는 대로 기준을 대시는 거 아니에요, 장 수장님?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판사 출신이라서 이런 판단을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개천절 집회 안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리네요. 네, 지금 이제 또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들이 각 정당의 국회의원들 지금 이제 도덕성, 윤리, 심지어는 이법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김홍걸 의원 당에서 제명을 시켰는데요.
당 제명으로 해결될 문제인가 논란도 있고 이상직 의원은 지금 여러 가지 맞물려 있는데 그렇습니다. 되게 추석 전에 지금 감찰단 윤리감찰단 조사가 거의 끝나가니까 조치가 나올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당연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면 제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뭐 제명보다 더한 게 있으면 그렇게라도 해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제명된다는 것은 당 소속으로만 안 되지 의정 활동은 그렇죠. 상관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는 문제라고 봐요. 사실은 정당에서 제명을 했다고 하면 그분이 의원직을 수행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현행 제도로 보면 제명을 당하더라도 의원직은 절대 상실이 안 돼요. 의원직을 상실시키려면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거기서 결의를 해서 통과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 식구 감싸기 하면서 한 번도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국회 윤리특위에 거의 한 200건 정도가 13대부터 윤리특위에 제소가 됐어요. 그중에 한 건만 처리됐습니다. 한 건. 200건, 거의 200건입니다. 그중에 한 건만 처리했는데 그게 바로 강용석 전 의원 관련된 사안이거든요. 이렇게 윤리특위가 제 식구 감싸기에 너무 있다 보니까 국회가 제대로 윤리적인 관점에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데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상직 의원의 건은 민주당도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저는 보고요. 민주당이 추석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더 이상의 파장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반성하는 의미도 전혀 없는 것 같고요. 본인은 계속 문제가 없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국민적 관점에서 봤을 때 과연 이상직 의원의 행동이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인가. 그 회사에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피눈물을 흘리면서 고통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국회의원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저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요. 민주당이 정말 가장 강한 징계를 해야 된다. 이게 뭐 의원직을 민주당이 뭐 사퇴하도록 만들 수 있으면 그렇게라도 해야 되면 지금 상황에서는 법적으로 그게 안 돼요, 현재는. 그래서 결국 제명이라고 하는 게 이번에 갑자기 불거진 문제인가요? 예전부터 조금 얘기가 나오지 않았어요? 예전부터 있었죠, 사실은. 이상직 의원 관련돼서 예전부터 논란이 있었는데 이게 사실 최근 들어서 이제 여러 의원들이 연루가 되면서 공직자 윤리라든지 이해충돌 이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이제 더 불거진 건데 그것도 저는 문제라고 봐요. 국회의원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 식구 감싸기라는 이 범위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윤리특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누가 앉아 있습니까? 국회의원들이 앉아 있습니다.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꼴이에요. 저는 이것도 바꿔야 된다. 윤리특위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외부에 있는 전문가들도 들어가서 중립적인 관점에서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 이것은 결국은 이제 이전부터 불거졌던 문제 더구나 그렇다면은 정당 당의 일정은 책임도 있는 거라고 봐야겠네요. 당의 책임이 있죠. 근데 이낙연 대표가 들어서면서 이상직 의원, 김홍걸 의원 문제에 대해서 보다 전향적이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이해찬 대표 체제 하에서 이루어졌던 일인데 이낙연 대표가 아까도 말했죠. 김홍걸 의원을 제명시키면서 상당히 좀 참담하다, 안타깝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본인이 당대표 되면서 가장 잘한 선택을 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제 방송 기자 클럽에서 이제 이낙연 대표 이렇게 토론도 했었는데 지금 한 달이 채 안 됐죠? 네. 8월 29일 날 된 거니까. 그동안의 활동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엄중하고 신중한 모습은 계속 보이고 계시는데 추경을 협치로 통과시켰다라는 부분 그리고 본인 당에 있는 이러한 분들에 대해서 조치를 재빠르게 하신 부분들은 상당히 지금까지 봐왔던 모습과는 다른 리더십의 유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앞으로 이상직 의원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주목됩니다. 어떻습니까? 이낙연 대표. 이낙연 대표 잘하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고요. 어쨌든 이낙연 대표 당대표를 맡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동안에 또 이제 잠재적인 대권 주자로서 이 문제에 오히려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 했는데 그렇죠. 지난 활동 어떻습니까? 지난까지는 뭐 잘해오고 있다고 봐요. 긍정적인 평가를 더 많이 할 수 있는데 앞으로 이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어떻게 행동하시는가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윤리감찰단 만든 것도 사실은 이 당내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논란이 되는 부분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로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사실은 국민들에게는 상당히 좋은 어떤 긍정적 이미지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고 저는 보고 협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그 추경 관련해서도 양보할 건 양보하고 얻을 건 얻고 이런 자세를 통해서 협치를 추진해 나가는 것도 여야 협치라고 하는 지금까지 계속 강대강 대치만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돌파구를 뚫었다는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대표로서 하는 일들을 보면 마이너스보다는 플러스하는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여당 의원들 관련 얘기를 했었는데요. 야당의 박덕흠 의원 보니까는 본인은 뭐 밖에 나가 자유롭게 소명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탈당 방식을 택했네요. 상당히 좀 부적절하고 부족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에서 김홍걸 의원에게 했던 것처럼 제명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건설업을 하고 있어요. 가족들이랑 같이. 그런 분이 국토교통위원회에 소속이 돼서 피감기관과 관련된 일들을 1,500억 정도 했다. 그리고 3천억 정도의 일들을 가족들에게 일감 몰아주기로 했다. 이런 의혹을 받는 것 자체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양심도 없고 염치가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국민의힘에서 먼저 재빠르게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조수진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의 재산 형성 과정에서 적절한 해명을 하지 못한 것 자체가 뭔가 있구나라는 의구심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조수진 의원 건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명백한 입장을 취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지금까지 조국, 윤미향, 추미애 이런 분들에게 비판을 하고 공격을 했던 본인들의 정당성을 잃어버리게 돼요. 아니, 당신들도 그런 짓을 했으면서 누구를 비판해? 추미애 장관 정치자금으로 딸, 자녀에 있는 음식점 가서 정치자금을 썼어. 이거 비판했잖아요. 근데 본인들은 더한 일을 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 내에서 먼저 도덕성, 이념적인 어떤 지향성보다는 도덕적으로 좀 더 완벽해져야 된다. 그래야 국민들이 지지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장 소장의 발언에 웬만해서 이런 말을 안 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웬만해서 제가 그런 얘기 안 하거든요. 일부만 동의하는데 오늘 해주세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좀 더 단호하게 가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렇지 않으면요, 지금까지 그렇게 여당을 비판했던 비판이 도리어 본인들한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겁니다. 그렇게 비판을 했으면 본인들의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게 봐야죠. 그럼 국민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대체 뭐 하는 정당이지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그 비판의 잣대를 본인들에게 그대로 들이대서 문제 있는 분들을 잘라내야 돼요. 조수진 의원 건 전혀 얘기 안 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리고 박덕흠 의원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제명을 먼저 했어야죠. 한마디도 지금 의원들 내부에서 몇 명만 얘기했지 대표나 지도부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이거 문제 있다고 얘기하고 비판하고 제명까지 가야 된다고 얘기했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조수진 의원 건도 지금 얘기 하나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 내에서는 여당만 비판을 하지. 스스로를 돌아볼 때 그렇게 해야만 본인들이 그렇게 여당을 비판했던 것도 정당성을 얻을 수 있다. 장 소장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뉴스엔 이슈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이었습니다. 네, 내일도 구름만 많은 가운데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고 일교차도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동해안과 제주도는 비가 내리겠고요. 영동 지방은 모레까지 12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엔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을 여는 국민의 국회를 위해서 내일도 뉴스엔이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